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로 53, 세로 77cm의 작은 유화 그림은 현재 40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르브르 박물관에 오는 80%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러 왔다고 답할 정도로 위상이 엄청납니다. 모나리자는 옅은 미소를 띤 한 여성의 초상화입니다. 저는 어딘가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옆에 있던 제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아무렇지 않다고 답하더라고요. 모나리자는 누군가에겐 화내는 것처럼, 정색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에겐 웃는 표정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작품의 얼굴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나리자를 무려 모델 없이 그렸어요. 모델이 없다 보니 누군가의 특징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역으로 보는 이의 마음이 그림 속에 투영되어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 헬로키티와 비슷한 이야기죠. 그림은 1503년에 주문되어 1518년 다빈치가 죽기 직전까지도 조금씩 덧그려졌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초기에는 모델이 있었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명한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자 델 조콘도가 그녀입니다. 리자는 이름이고 모나는 부인을 의미해요.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분명 리자 부인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앞서 모델이 없다고 말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도중에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다빈치는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꽃피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작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 바로 생각났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개 모나리자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다빈치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지만 작품 수는 말도 안 되게 적은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 똑같은 작품밖에 생각이 나질 않겠죠? 르네상스 화가로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산드로 보티첼리, 카라바조 등이 존재합니다. 3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유절한 라파엘로만 해도 작품 수가 다빈치의 수십 배는 되어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대표작 아테네 약당은 가로 7.7m, 세로 5m에 달합니다. 다빈치는 왜 이렇게 작품 수가 적었을까요? 화가뿐만이 아니라 해부학자이자 음악가, 지리학자, 발명가, 식물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비행기와 헬리콥터, 낙하산 등도 설계한 바 있죠. 할 게 많으니 그림을 그릴 시간은 조금 부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렸지만 기한 내에 절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뢰자에게 그림을 건네주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어차피 다빈치는 그림을 제때 안 그려줄 테니 기왕이면 다른 화가에게 맡기자 하며 거의 주문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주문자가 의뢰한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주문하고 싶겠어요. 다빈치의 또 다른 대표작 암굴의 성물을 보면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등장인물의 배치와 묘사 기법이 굉장히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빈치는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머리에 후광을 그리지 않았고 금색을 칠하라는 것도 무시했죠. 배경도 의뢰서와 다르게 암굴로 표현합니다. 임금 문제까지 겹치며 무려 작품 하나로 20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타협안으로 하나의 작품을 더 그리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머리 위에 후광을 그려 넣었고 요한에게는 나무 십자가 지팡이를 안겨줍니다. 어릴 적부터 납기도 못 맞추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화가라는 오명이 따라다녔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권력있고 명예로운 의뢰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황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같은 당대 대표 화가의 작품이 수도 없이 바티칸에 전시되어 있어요. 오명은 다빈치를 바티칸에 하나의 작품도 없는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언제 완성될지 기다리던 의뢰자 프란체스코, 이제는 되었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다빈치는 그런 미완성된 모나리자를 건네주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며 조금씩 짬이 날 때마다 완성해 나갑니다. 말년은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헤스의 초청으로 앙부아즈 성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도 수정하며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리자 부인의 얼굴이었지만 점점 다빈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얼굴, 이것은 우리에게 알쏭달쏭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초상화로 만들어 놓았어요. 다빈치는 그림에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 있어요. 색과 색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와 비교해볼까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확대해서 보면 특징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몇 번이나 덧칠하고 또 덧칠하여 윤곽이 보이지 않는 그림, 특히 눈가, 입가에 그려진 스푸마토 기법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스푸마토는 빛과 각도에 따라 다른 표정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일부 평론가들은 이 때문에 유령 같은 작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마거릿 리빙스턴 교수는 2003년 모나리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입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보다 눈이나 이마 같은 주변 부위를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화가로서가 아닌 과학자이자 해부학자, 의학자의 시선에서 인간의 눈이 사물을 인지하는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려낸 것이었어요. 관람객이 모나리자의 입을 보았는지 눈을 보았는지 전체상을 바라보았는지에 따라 각각 느껴지는 표정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 그 관람객과 시선을 마주치는 눈빛은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죠. 신비로운 판무파탈 모나리자. 그녀의 표정 속 비밀은 다빈치의 조금은 답답하지만 장인 정신다운 성격 그리고 천재성에 있었습니다.